내전과 자원의 저주로 무너진 아프리카 콩고. 아이들의 웃음은 사라지고 총성과 울부짖음만이 들려오는 땅의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국제 언론이 주목하지 못한 순간 현장에 있던 한 교육학자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 불타버린 교실과 잿더미 사이 한국이 세운 이동식 방탄학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이들은 그것을 불멸의 학교라 부르며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이 이야기는 콩고 출신 국제교육 전문가 장클로드 은벤바 박사의 눈을 통해 전해진다. 그는 오랜 세월 분쟁 지역의 참상을 기록해왔지만 이번에 마주한 광경은 달랐다. 아이들의 손에 다시 연필이 쥐어지고 교실 안에 한국어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세대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다. 지금부터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한국의 불멸의 학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를 따라가 본다. 저는 콩고 출신으로 국제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현장 활동을 이어온 장클로드 은벤바 박사다. 나는 유네스코와 함께 여러 나라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아이들의 배움터가 어떻게 파괴되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직접 보아왔다. 그러나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광경은 그동안 어떤 보고서에서도 어떤 국제회의장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장면이다. 총성과 연기가 가득한 전쟁터 한가운데 사람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건축물이 서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세운 이동식 방탄학교 K-에듀돔이다. 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화약 냄새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래전부터 사라진 듯했다. 마을의 건물들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 대신 공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구도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책이 아니라 돌을 쥐고 놀았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가 아니라 피난처로 데려가야 했다. 나는 이런 현실을 여러 번 보아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박사님, 저기 보이십니까? 함께 현장을 안내하던 한 현지 교사가 손가락으로 멀리 언덕 위를 가리켰다. 나는 시선을 따라갔다. 거기에는 낯설지만 분명히 새 것임을 알 수 있는 둥근 지붕 건물이 서 있었다. 총탄의 흔적이 주변 땅에 가득했음에도 그 건물은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벽은 두텁고 지붕은 마치 방패처럼 하늘을 막아내는 모양새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학교란 말인가. 문 앞에는 파란 글씨로 적힌 한글이 눈에 띄었다. 낯선 이 땅의 한글 간판이라니 순간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이 지은 학교입니다. 교사가 설명했다. 이곳 사람들은 불멸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글을 배우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지요.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외부 풍경과 달리 내부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간단한 책걸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칠판에는 이미 아이들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배운 첫 단어는 안녕하세요였다. 아이들의 작은 손글씨로 쓰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눈앞에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리는 듯했다. 왜 한국인가? 내 안에서 자연스레 질문이 일어났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콩고에 왔다가 떠났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 방탄 교실을 세우고 아이들이 다시 책을 펼 수 있게 만든 나라는 없었다. 잠시 뒤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이 내 주위로 몰려왔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울림은 너무도 선명했다. 아이들은 다시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전쟁터의 모든 소음을 잠시 잊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를 꺼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국제사회에 전해야 한다. 총탄이 빗발치는 땅에서조차 아이들은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한 나라가 그 꿈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내 눈으로 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콩고 내전 속에서 태어난 이 불멸의 학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사람들이 한국을 특별히 기억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가 만들어갈 역사가 무엇일지를. 저는 콩고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늘 같은 질문을 되뇌고 있다. 왜 이 땅은 평화를 잃어버렸는가? 답은 단순하면서도 끔찍하다.
우리 땅 깊은 곳에 묻혀있는 코발트 때문이다. 전 세계가 스마트폰과 전기차, 인공지능 서버를 움직이는 배터리를 필요로 하면서 코발트는 새로운 시대의 금보다 더 귀한 자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원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다. 나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광산을 보았다. 어린아이들까지 곡괭이를 들고 흙먼지 속에서 파묻혀 있었다. 어떤 아이는 손바닥이 피투성이었고 어떤 아이는 허리가 구부러져 더 이상 똑바로 서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심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광산을 둘러싼 무장 세력들은 코발트를 차지하기 위해 총을 쏘고 서로를 죽이며 마을을 불태웠다. 총성과 울부짖음이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박사님,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맨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책상은 불타고 교실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광산으로 끌려가거나 총을 들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콩고 전역의 현실이었다. 코발트가 묻혀있는 땅은 축복이 아니라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각 세력은 더 많은 광산을 장악하려 했고 국제기업들은 값싼 자원을 얻기 위해 그 뒤를 따라왔다. 결국 피해자는 늘 같았다.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평범한 농민들이었다. 나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동부 지역에 갔을 때 완전히 불탄 학교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벽돌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지붕은 무너져 하늘이 그대로 보였다. 교실 한쪽에는 아직도 탄 내음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반쯤 그을린 공책 한 권이 흩어져 있었다. 그 공책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수학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땅에서 배움이란 얼마나 먼 꿈인가. 아이들은 책 대신 총을 잡았다. 나는 마을 소년 하나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파스칼이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AK-47을 들고 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파스칼, 넌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니? 그 아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학교는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도 도망갔고 친구들도 죽었어요. 지금은 싸워야 해요. 그래야 먹을 게 생겨요. 그의 말은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가슴을 더 후벼 팠다. 전쟁은 아이들에게서 슬픔마저 빼앗아갔다. 그들에게는 이제 놀이터도 교과서도 내일도 없었다. 오직 오늘의 생존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콩고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국제사회는 값싼 자원에만 눈이 멀어 이 땅에서 흘리는 피를 외면했다. 각국 기업들은 값싸게 코발트를 사들이면서도 이 자원이 어떤 희생 위에서 얻어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전자기기가 돌아가는 동안 콩고 아이들의 삶은 멈춰버렸다. 나는 또 다른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흰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젊은이, 이곳은 예전엔 아이들이 노래하던 마을이었네.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울음소리만 들리지. 전쟁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앗아갔네.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네. 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마을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다. 놀이터는 쇠붙이와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고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네는 녹이 슬어 끊어진 채 땅에 처박혀 있었다. 교육은 사치가 되었다. 생존을 위한 폭력이 배움보다 먼저 자리 잡았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켜줄 힘이 없었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전사가 되어야 했다. 나는 이런 현실을 기록하며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아이들의 눈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빛을 본다. 광산에 끌려가며도 몰래 낡은 책을 품에 넣는 아이, 총을 잡으면서도 흙바닥에 글씨를 끄적이는 아이.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다시 큰 불꽃으로 번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그 질문을 품고 있다. 나는 콩고 곳곳을 다니며 절망의 풍경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한국 사람들이 왔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믿지 않았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발을 들였지만 대부분은 자원을 얻으려 왔을 뿐이었다. 총성이 멈추지 않는 전쟁터에 교육을 위해 누가 들어오겠는가. 그러나 그 소식은 사실이었다. 한국에서 온 인도주의 팀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현지 교사들과 함께 언덕 아래에 서 있었다. 몇 대의 트럭이 천천히 다가왔다. 차에는 낯선 장비들이 실려 있었고 흰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의 조끼에는 파란색 글자로 코리어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정말 한국에서 온 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책임감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다. 한국 팀의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굵은 땀방울을 닦으며 현지 교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마치 모두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멈칫했다. 전쟁터의 학교라니. 총알이 빗발치는 이 땅에 교실을 세운다는 발상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들은 위험을 알고 있습니까? 이곳은 매일 밤마다 총격이 이어집니다. 학교를 세운다 해도 곧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 대답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교육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이 땅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그들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듯 멀찍이 서 지켜보았다. 트럭에서 내려진 커다란 금속 구조물이 조립되기 시작했고 낯선 도구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게 뭐지? 집인가? 아니야, 교회일 거야. 아이들이 서로 속삭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태가 점점 분명해졌다. 그것은 집도 교회도 아닌 분명히 교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한국 팀과 함께 임시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도 피곤한 기색보다 열정을 보였다. 왜 하필 콩고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한때 전쟁과 가난 속에서 학교조차 가지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한국의 과거를 떠올렸다. 분단, 전쟁, 그리고 가난. 그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나라. 바로 그 기억이 이곳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처음엔 의심과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기대와 감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속삭였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 총도 돈도 아니라 학교를 세운다. 아이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와 한국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작은 손으로 못을 건네고 때로는 나무 판자를 붙잡으며 함께 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나는 매일 그 현장을 기록했다. 잿더미 속에서 일어서는 새로운 건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품는 사람들. 한국의 등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켜진 불빛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불빛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 땅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임을. 학교 건물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던 날, 나는 그곳에 서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엔 낯설었던 금속 구조물이 조각조각 맞춰지더니 며칠 만에 견고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토록 빠른 속도로 학교가 세워진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다. 한국팀은 체계적이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했고 모든 움직임이 정밀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해온 사람들 같았다. 커다란 판넬이 트럭에서 내려지면 곧바로 조립이 시작되었고 볼트와 연결 장치가 정확히 맞물리며 건물의 틀이 완성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간결하면서도 단단했다. 나는 구조물의 벽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고 단단한 울림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한국 엔지니어가 곁에서 설명했다. 이 벽은 특수 합금과 방탄 패널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총탄은 물론 폭발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단열재와 충격 흡수제가 들어가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는 벽이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였다. 천장은 아치형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다.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조였다. 또한 지붕은 불연 소재로 덮여 있어 화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실이 아니라 요새와도 같다. 그러나 그 요새는 아이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국제구호 현장에서 본 대부분의 학교들은 천막이나 나무 판자로 급히 세운 것이었다.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고 총알이 스치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K-에듀돔은 달랐다. 그것은 임시가 아니라 미래를 전제로 한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조립과 해체가 용이합니다. 또 다른 한국인은 말했다. 만약 마을이 이동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건물을 분해해 다른 곳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안전성은 결코 임시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흔히 전쟁터의 교육시설은 임시로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세워진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아이들이 내일도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내가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멀리서 지켜보던 그들이 점차 가까이 다가와 벽을 만져보고 내부를 둘러보았다. 한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벽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불 속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바람이었다. 나는 건물 안쪽으로 들어섰다. 아직 책상과 칠판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넓고 환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창문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고 바닥은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였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것을 고려한 설계였다. 한국 팀은 단순히 구조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전기와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발전기는 태양광 패널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밤에도 조명이 켜질 수 있었다. 전기가 귀한 이 지역에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교실이라니. 나는 그 자체가 상징처럼 느껴졌다.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기구가 세운 임시교실은 보통 3개월을 버티기 힘들었다. 비만 와도 천장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갔다. 그러나 이 건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다.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학교였다. 나는 한국 팀에게 물었다. 이런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기술자가 대답했다.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재해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용 방호 기술과 교육 환경을 결합해 이 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 K-에듀돔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감이었다. 작업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나는 멀리서 돔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 속에서 빛나는 둥근 지붕은 이 땅의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폐허로 가득한 마을에 처음으로 우뚝 선 희망의 상징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아이들은 이제 안전한 교실을 가질 수 있구나.
첫 수업이 열리던 날, 나는 도만에 들어서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총탄과 연기로 가득했던 이 공간에서 오늘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책상에 앉아 연필을 손에 쥐었다. 그 작은 손가락은 아직 흙먼지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교사 한 명이 칠판 앞으로 나왔다. 오래전 도망치듯 떠났다가 한국팀의 지원 덕분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 순간 교실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내 책을 펴기 시작했다. 낡았지만 아직 쓸 수 있는 교재가 책상 위에 놓였다. 몇몇 아이들은 책장이 너무 새로워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만졌다. 나는 맨 앞줄에 앉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종이에 크게 글자를 쓰고 있었다. A, B, C. 그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오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 읽기 시작했다. 총성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멀리서 여전히 탕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차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에 묻혀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목소리야말로 진짜 미래의 소리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소녀 하나가 손을 들었다. 교사가 다가가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우리 정말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내일도 문이 열려 있을까요? 교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학교는 열릴 거야. 그 말을 듣자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교실 밖에서 부모들이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한 기쁨과 언제들이 닥칠지 모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 소리, 너무 오랜만이야.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 나는 아이들이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서툴고 더듬거리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짧은 문장을 읽게 했고 아이들은 차례차례 소리를 냈다. 마치 전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한 글자 한 글자 되찾는 듯 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책상을 밀쳐두고 작은 공을 꺼냈다. 도만에서 뛰노는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 가벼워 보였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적어도 이곳 안에서는 그들도 평범한 아이였다. 나는 다가가 그들과 함께 웃으며 공을 주고받았다. 그때 한 소년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박사님, 이 학교는 총알에도 안 무너진다면서요? 그래, 그렇다고 들었어. 내가 대답했다. 소년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안전해요.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교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여전히 교실 밖에서는 총성이 들렸지만 도만에는 그 어떤 공포도 남아있지 않았다. 칠판 위에는 아이들이 오늘 배운 글자가 남아있었고 책상 위에는 연필 자국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다. 적어도 이 교실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미래를 말할 수 있다. 며칠 동안 수업이 이어지자 아이들은 점점 더 이 돔을 자기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연필 긋는 소리가 건물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 스스로 이 학교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모여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작은 소년 하나가 말했다. 우리 학교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맞아, 그냥 돔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심심해. 그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총알이 와도 안 무너지잖아. 불이 나도 무섭지 않아. 우리를 지켜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목소리가 큰 소년이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그럼 우리 학교는 불멸의 학교야. 그 순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불멸의 학교, 불멸의 학교. 그 목소리는 도만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은 단순히 건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생명을 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칠판 위에는 분필로 큼지막하게 쓰인 글자가 남아 있었다. 불멸의 학교. 교사는 그 글자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덧그려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좋아, 이제 이곳은 불멸의 학교야. 너희가 붙인 이름이니까. 부모들도 곧 이 이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한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야말로 진짜 의미가 있지요. 전쟁이 아무리 심해도 이 학교만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돔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상징이었다. 아이들이 불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건물의 강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배움이, 그리고 희망이 죽지 않을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나를 둘러싸며 물었다. 박사님, 진짜로 이 학교는 불멸이에요? 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부르는 순간부터 이 학교는 이미 불멸이 된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크게 외쳤다. 불멸의 학교. 그들의 눈빛은 총을 든 병사들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눈빛, 미래를 꿈꾸는 눈빛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돔을 부를 때 자연스럽게 불멸의 학교라고 말했다. 그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위안과 자부심을 주었다. 어느 노인은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도 불멸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네. 아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야.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으며 오래도록 곱씹었다. 총탄이 가득한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 가장 강한 이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아이들이 돔을 불멸의 학교라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특별한 변화가 나타났다. 교실 안에 낯선 글자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글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했다. 한국팀이 칠판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써주었고 아이들이 따라 읽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순간 교실 안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그 단어를 하루 종일 반복하며 서로 인사했다. 전쟁 속에서 배운 첫 외국어가 안녕하세요라니 그 자체가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모여 앉아 한글을 끄적이는 모습을 보았다. 흙바닥 위에 나무 막대기로 글자를 흉내내며 서로 이게 맞아. 아니야, 이렇게 써야 해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날 교사 회의가 열렸다. 한국 팀과 현지 교사들이 함께 모였다. 한 한국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정식으로 수업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다들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지 교사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 수학, 과학, 기초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라니 가능할까요? 그러자 한국인은 차분히 설명했다.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한국이 세운 이 학교가 아이들에게 미래의 상징이라면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 미래를 직접 손에 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은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이기도 했다. 결국 모두가 동의했고 그날부터 한국어 시간이 정식으로 추가되었다. 첫 수업날 칠판 위에는 가, 나, 다가 적혔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따라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노래하듯 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총소리를 압도할 만큼 힘찼다. 나는 한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니?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글자를 배우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자
스스로를 미래와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부모들의 반응도 특별했다. 처음엔 아이들이 낯선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했다. 한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집에서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점차 인기를 얻었다. 아이들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즐거워했다. 어떤 아이는 작은 노트에 한국어 단어를 적어 집으로 가져가 부모에게 보여주었다. 부모는 그 노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수업을 지켜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 전쟁은 아이들의 언어를 침묵시켰지만 이제 새로운 언어가 그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감사, 희망, 그리고 미래의 언어였다. 어느 저녁 교실 불빛이 환히 켜진 가운데 아이들이 합창하듯 한국어 단어를 외웠다. 사랑, 희망, 친구 그 단어들은 총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다. 이곳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보내는 인사이며 동시에 한국에 대한 영원한 감사의 표현이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종이는 낡았고 연필심은 잘 부러졌지만 그 작은 손끝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 내려갔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우리의 친구, 한국. 아직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교사에게 도움을 받아 문장을 완성했고 그 편지를 한국팀에게 건넸다. 한국인들은 그 편지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교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말을 듣다니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보았다. 어떤 아이는 학교가 생겨서 꿈을 꿀 수 있다고 썼고 또 어떤 아이는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적었다. 그 단순한 문장들이 전쟁으로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만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 같은 자리였다. 그들은 교실 앞에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노래는 한국의 국가였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목소리가 돔 천장에 울려 퍼졌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지만 그 순간 돔 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평화로운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부모들은 눈물을 훔쳤고 한국팀은 숨을 고르지 못할 만큼 감격해했다. 나는 아이들 곁에 서서 노래를 듣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태어난 새로운 다리, 두 나라를 잇는 다리였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소년이 내게 다가와 수줍게 종이를 건넸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코리아, 영원한 친구. 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내가 쓴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야. 앞으로 너희 세대가 지켜낼 약속이 될 거야. 그날 이후로 돔의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한국어 문장들이 붙기 시작했다. 희망, 친구, 감사라는 단어들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그 단어들을 보며 서로를 격려했고 부모들은 그 글자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와 쓰는 글씨는 총보다 강하다. 그것은 탄환을 뚫지 못해도 절망을 뚫고 들어가 희망을 심는다. 그 희망은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여전히 불안해했다. 총성이 멈추지 않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괜찮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아이들이 웃으며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바뀌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다시 책을 펼 줄은 몰랐어. 우리 집에도 이제 희망이 생겼구나.
나는 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광산에서 일하다가 한쪽 다리를 다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돔 앞에 서서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배우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전쟁이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집과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래를 보여줄 권리였다. 이제 학교가 그 권리를 다시 돌려주고 있었다. 교사들도 변화했다. 전쟁으로 인해 교단을 떠났던 많은 교사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처음엔 두려웠다.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단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칠판 앞에서 글자를 읽어내는 모습을 본 순간 그 두려움은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한 교사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요. 학교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자원에서 청소를 돕고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돔은 단순히 아이들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불타고 황폐해진 마을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나는 저녁마다 돔에 남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취를 자랑했고 청년들은 학교가 생긴 덕분에 자신들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처럼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돔 앞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등불을 켜고 아이들이 낮에 배운 글자를 따라 쓰며 웃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총성이 들려와도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 말은 나를 깊이 울렸다. 전쟁이 지배하던 마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포를 이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아침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힘을 얻었다. 돔의 불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나는 기록했다.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를 바꾸고 교사를 바꾸며 결국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꾼다. 돔은 이제 학교가 아니라 마을의 심장이다. 돔이 완공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전쟁터를 울리기 시작하자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만 알던 이야기가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전국으로 그리고 국제사회로 전해졌다. 나는 유네스코의 연락을 받았다. 박사님, 한국이 콩고에 세운 학교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 설명을 메모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국제 언론들도 속속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카메라 기자들은 돔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그 장면은 곧 전 세계 뉴스로 송출되었다.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다. 총성이 멈추지 않는 콩고에서 한국이 세운 불멸의 학교가 희망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보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콩고에 온 외국의 이름은 대부분 기업이나 군대였다. 그들은 자원을 얻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한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보통 식량이나 의약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심는 일입니다. 나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다. 굶주림은 한 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무너진 교육은 세대를 잃게 만든다. 한국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의 사례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어떤 유럽 대표는 질문했다. 왜 우리는 자원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는가? 그 말은 회의장에 묵직한 침묵을 남겼다. 한국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학교 건설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양심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나는 한국 팀과 함께 있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들은 이제 단순한 원조자가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여러분을 새로운 모델로 보고 있어요. 그러자 한국팀의 한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일이었다. 많은 나라들이 가능성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했고, 한국은 바로 그 행동을 선택했다. 외신 기자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도 기억난다. 이 학교가 생긴 뒤 무엇이 달라졌니? 한 소녀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전쟁터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형태라고 분석했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교육과 인도주의를 통한 영향력.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다. 아이들이 다시 웃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내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세계가 자원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한국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차이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 콩고의 불멸의 학교가 세워지고 몇 달이 지나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모델로 불리기 시작했다. 국제회의에서 그리고 각국의 구호전략회의에서 K-에듀돔이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나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 한 포럼에 초청을 받아갔다. 그곳에서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국이 콩고에서 보여준 사례는 교육과 안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쟁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교육시설을 세우는 것이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미래를 지켜내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처음 깨달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실제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국은 콩고에 이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내전과 난민 위기로 고통받는 지역에 돔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해지대의 난민촌, 중동의 파괴된 마을에서도 똑같이 둥근 지붕이 세워졌다. 나는 직접 그 현장들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몰려들어 돔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콩고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이내 웃음을 터뜨리고 안으로 들어와 연필을 잡았다. 이 건물은 안전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의 말은 어디서나 같았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라졌다. UN 보고서에는 K-에듀돔이 분쟁 지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언급되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과거의 전쟁과 가난 속에서 교육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한국 팀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들은 이제 단순히 콩고의 친구가 아니라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도 한때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미래를 심어주고 있었다. 몇몇 국제 언론은 한국을 교실을 세우는 나라라고 불렀다. 어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총 대신 칠판을, 무기 대신 책상을 들고 온 나라 한국. 나는 그 제목을 오래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본 진실이었다. 이제 돔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어디서든 그 둥근 지붕이 세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희망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내며 안심했고 교사들은 다시 교단에 섰다. 나는 내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한국의 여정은 콩고에서 시작했지만 결코 콩고에서 끝나지 않는다. 불멸의 학교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고 있다. 나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펜을 든다. 수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마지막 장에는 반드시 이 말을 적어야 한다고 느낀다.
한국은 콩고의 불멸의 친구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며 앞으로 이 나라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다. 내가 처음 돔을 보았던 날을 떠올린다. 총성과 연기가 가득하던 언덕 위에 낯설지만 굳건한 건물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아이들은 경계했지만 그 안에는 곧 희망이 깃들었다. 총알을 막아내는 벽, 불길을 견디는 지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품는 공간. 그것이 우리가 불멸의 학교라 부르게 된 이유였다. 며칠 뒤 아이들이 칠판에 불멸의 학교라는 글자를 적으며 환호했을 때 나는 이미 알았다. 이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약속이자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고 교사들은 교단에 다시 섰다. 마을 사람들은 돔을 중심으로 모였고 잃어버린 공동체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아이들의 언어에서 드러났다. 처음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로 시작되었고 곧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다. 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글자들은 단순한 낯선 문자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었고 희망의 선언이었다. 나는 한 번은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행사를 기억한다. 그날 아이들은 한국어로 쓴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합창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울림은 전쟁터의 총성을 덮을 만큼 강했다. 부모들은 손을 맞잡고 울었고 한국팀은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기록했다. 아이들의 노래는 총보다 강하다. 그 노래는 절망의 벽을 뚫고 미래를 불러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는 이곳의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서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고 집에서도 부모에게 배운 단어를 들려주었다. 마을의 작은 가게 간판 옆에도 아이들이 써준 한글 글씨가 붙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사 혹은 희망 같은 단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부모들과의 대화에서 늘 같은 말을 들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떠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준 친구를요. 교사들도 변했다. 그들은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며 스스로도 배우기 시작했다. 어떤 교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언어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국제사회의 분석보다 훨씬 더 깊었다. 한국이 콩고에 남긴 것은 구조물도 기술도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와 마음이었다. 아이들이 매일 부르는 감사합니다. 코리아라는 말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사님,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겠죠?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너희가 한국어로 한국을 부르는 순간 이미 너희는 그들과 영원히 연결된 거야. 그 아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코리아, 우리 친구.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이 울컥했다. 그것은 아이의 단순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이 나라 세대 전체가 품은 고백이었다. 나는 내 노트 마지막 장에 길게 글을 적었다. 불멸의 학교는 콩고의 아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부모들에게는 내일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었고 교사들에게는 교단에 설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한국어는 이곳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다. 그것은 감사의 언어이고 희망의 언어이며 콩고가 한국에 보내는 영원한 인사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콩고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이다. 돔의 둥근 지붕이 사라지더라도 아이들이 쓴 한글 단어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그 순간 한국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적는다. 한국은 우리에게 불멸의 친구다. 그 이름은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 교실의 칠판 위에, 부모들의 눈물 속에 살아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일부다. 이 글을 덮으며 나는 돔 밖으로 나간다.
여전히 총성이 멀리서 울려 퍼지지만 내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한국어 단어들. 그 소리가 바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